자, 그러면은 제1강 제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근대사를 살펴보기 전에 19세기 중엽 이후에 서양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한국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양사는 서양의 근대사회의 어떤 성립은 시작은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서양의 근대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6세기 서양의 16세기 이후의 변화는 서양은 중세 사회가 지배층으로서 영주가 있었고 피지배층이면서 직접 생산을 담당했던 농노라는 계층이 있었는데 그들이 16세기 이후에 크게 두 계층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농과 빈농으로 분화가 되는데 이 부농이 이제 부르주아가 되는 것이고 빈농이 프롤레타리아가 되는데 이 부농이 이제 18세기 이후에 그들이 점차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 분홍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정치적 지향을 내세우면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주도 계층이 되면서 혁명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제 지배 세력이 되는 것이 혁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이 분홍인 부르주아가 정치적 지배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면서 이제 근대 사회의 시작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건 영국의 오른쪽은 뭐 면직물 이제 공장이죠. 공장제 공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왼쪽은 이게 그 이제 동력선으로서 이제 신식 하여튼 배 내지는 군함이 출현하면서 산업혁명을 주도해 갔던 그런 이제 세력이 부르주아들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는 정치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고 산업혁명에 의해서 경제적인 지배권까지도 장악하게 되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그들이 이제 확고한 지배 세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경제적인 운영 원리가 그 이전 사회하고는 크게 아주 혁신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표현한 사람이 그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이라는 경제학자는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의 경제적 운영 원리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산업혁명 이전 사회에서는 사회적 생산력
낮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은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다 소비가 될 수 있었다. 다 수요가 창출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하여튼 장시에 제공을 하면은 다 모든 물건은 팔리게끔 돼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겪으면서는 즉 공장제 수공업 내지 공장공업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는 이제 모든 물건을 다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는 그런 사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제는 그 이전에 운영되었던 경제적 운영 원리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경제 원리가 통용되게 되었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나라들은 그렇게 만든 물건을 국내에서 다 팔고도 남는 물건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국, 프랑스 등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들은 그 남는 생산물을 이제 그런 공장제 공업에 의해서 대량 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식량과 원료를 이게 가져오는 그런 시장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장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엔 식민지 시장이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들은 그 식민지 시장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가 그 대상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미 19세기 중엽 단계에 오면은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장악해 있었고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었고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다는 거죠. 러시아는 이제 시베리아를 식민지로 이제 점점 구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남미 내지 필리핀을 이제 식민지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아시아 시장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었던 지역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열강들이 다 주목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시기에 서양에서 이제 풍미했던 서양의 근대 사상은 바로 이제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할 때 서양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그 사상은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중세 사회에서는 신의 의지가 인간 사회에서도 구현이 되어가지고 신의 의지가 인간 사회에 이제 구현이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다윈이 그 당시에 그 마다가스카르 섬의 자연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연 세계는 그 진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변화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밝혀내 쓴 책이 The Origin of Species인데 거기서 이제 자연 세계는 이제 용물연성이라든지 혹은
하여튼 그 약육강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점점 이제 생존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 보인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프랑스의 꽁트하고 스펜서라고 하는 이제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 사회학자들이 그 당시 사회를 규명해 보니까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도 자연계의 그 발전 원리, 그 진화론하고 별다른 점이 없다,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내세웠던 이론, 사상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었어요. 소셜 다이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모여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이제 진화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미개한 사회에서 이제 반개화된 사회로, 개화된 사회에서 반개화된 사회에서 개화된 사회로 이렇게 진화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서양의 기술, 무기, 천문학이 이제 발전되면서 그런 논리들이 이제 통용되게 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 서양의 사회 진화론이 동양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일본에서는 복택유길,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 서양의 사회 진화론, 서양의 어떤 사상을 일본에 이제 소개하게 되죠. 문명개화론.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유기치를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서양의 이제 발전된 사회에 대한 어떤 상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사회에서는 초창기에 이제 화혼양제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어요. 화는 일본을 것이고, 혼은 그러니까 정신은 일본 것을 유지하지만은 이제 재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것은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것이 소개됐는데, 중국의 이홍장, 강유이, 양계초라는 사람이 서양의 발달된 문물, 기술 이런 것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중체서용이었습니다. 몸은 중국 것을 유지하지만은 쓰임은,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것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한국에서도 그런 것이 늦게 이제 들어오면서 1880년대에 그런 이제 인식이 들어오면서 우리에서는 이제 김윤식 이런 사람이 주장하면서 동도서기, 그러니까 도는 동쪽 것으로, 즉 조선 것을, 사상은 조선 것을 유지하지만은 기술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서양의 사회 진화론이 일본, 중국, 한국에도 동아시아에서 전해지면서 사상과 체제는 자국 것이 유지되지만은 기술이나 뭐 이런 것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사상이 차츰 이제 전파되게 되죠. 이것은 당시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중국을 이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영국, 러시아, 독일 뭐 이런 나라, 특히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분할해서 식민지로 만들까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고, 그 뒤에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소위 서양의 이제 신문에 잡지에 실려 있는 시사 만화입니다. 만화고, 오른쪽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게 복택 유길이에요. 후쿠자와 유기치고,
후쿠자와 유기치가 만든 학교가 게이오 의숙입니다. 경웅 의숙이에요. 그 이제 그림이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청나라가 양무 운동을 통해서 서양의 무기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서양 중국의 무기 기술을 발달시켜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상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제 서양이 점차 동아시아로 이제 진출해 오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연표로 보시면은 이제 1840년부터 42년까지는 이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국을 연합군을 이제 그 편성을 해서 중국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편 전쟁을 벌여 가지고 1842년에 남경 조약을 맺어서 중국이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서양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그 인도에서 그들의 면직물을, 영국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직물을 인도에 갖다 팔고, 인도에서는 아편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이제 팔고, 중국에서는 아편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뭐 식량이나 혹은 이제 그 원료나 이런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익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것을 중국의 이제 뭐 강유이라든지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그걸 이제 반대를 하면서 다시 두 번째 아편 전쟁이 186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국이 이제 문호 개방에 대해서 반대하고 서양 이제 세력이 아편을 갖고 와서 팔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이제 한편은 육체와 정신을 이제 뭐 혼란시키고 퇴폐하게 하고, 그 대신 중국의 뭐 식량이나 혹은 이제 금은보화나 이런 걸 가지게 되자 중국이 반대하면서 다시 1860년에 서양 연합군과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군과 중국이 제2차 아편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에 중국은 서양의 뛰어난 무기 기술에 의해서 크게 패퇴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황제가 머물고 있는 그 황제 궁이 점령을 당하고, 황제의 정원이었던 이화원이 불타고,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열하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조선에도 알려지게 되자 조선에서도 막 당시에 고위 관료들은 뭐 이제 자기 가족들을 향촌으로 피신을 보내는 위기의식 속에서 그런 하여튼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선도 이제 서양의 하여튼 뭐 침략을 받게 되죠. 그게 1866년에 프랑스 군대가 조선을 침략해왔던 병인양요였고요. 1871년에는 미국 군대가 조선을 침략해 들어왔던 신미양요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876년에 이제 일본이
이제 함대로 무력으로 위협을 하면서 조선은 1876년 2월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1866년 이후부터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에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이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